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식사도 끝났는데 이 자꾸 세션들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점심도 많이 겹쳐서 예, 주스면서 예,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그 패널 토의가 생각보다 좀 그래서 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10분 정도까지만 해도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몇 마디 못 물어볼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 그 심플로우를 통해서 저희 그 질문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주제는 글로벌 진출 그리고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주신 분들께 한마디씩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영하 회장님, 예. 아무래도 초기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업들 위주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계신 곳이 팁스타운이다 보니까 좀 더 기술 기업들 쪽으로 컨셉이 많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 주목해야 할 만한 분야나 이런 쪽은 어떻게 있을까요? 요즘은 뭐라 해도 그 AI죠. 어,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구글이 모바일 퍼스트에서 이제 AI 퍼스트로 간다고. 근데 지금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는 뭐 아주 핫한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AI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헬스케어 모든 서비스까지도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이제 경쟁력이 없는 시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AI를 활용해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득중 본부장님, 예. 지금 나이파에서 지금 뭐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 또는 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뭐 교육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나이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중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모두 참여하기가 어려운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좋은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올해 딱 주목해 볼 만한 우리 나이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패널 토의가 끝나고 제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넣긴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해외로 진출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국적 스타트업화를 좀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멤버들의 다국적화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알고 있는 또는 미국 국적자가 같이 스타트업 멤버로 들어오는 것. 중국 시장 진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롭게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스타트업의 다국적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다국적화. 예, 기대는 되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고영화 센터장님 저한테 온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스타트업들 활동이나 소기업들 활동들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중국에 정착하려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좀 해가야지 거기에서 좀 안착하거나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아, 중국에 제가 2002년도에 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중국에 갈 때는 중국이 아직 시장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공급자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한 게 많았고 기술이 부족한 게 많았고 한국에서도 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았고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에 갈때 중국말을 3마디 알고 갔어요. 니하오, 시에시에, 마이단. 이 3가지 말을 갖고 중국에 갔는데 3월에 갔는데 제가 7월에
200만 불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가장 큰 그 통신사, 그 당시엔 가장 컸는데 중국 전신하고 한 200만 불짜리 계약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 없는 제품을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말을 못해도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02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현재 달나라에 무인 우주선 보내가지고 무인 탐사선이 달나라에 지금 걸어다니고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17년, 그러니까 16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많이 다르다고 보여요. 중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느냐? 우리가 팔려면 원해야 팔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중국에 정착하려면 정말 더 옛날보다는 더 이제 원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면우 교수님이 그 얼음을 바늘로 깨는 그런 비유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얼음이 딱딱한데 그걸 망치로 깰 게 아니라 그걸 깨는 거는 날카로운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톡톡 치면은 자기 힘으로 깨지잖아요.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중국에 안착하려고 그러는 그런 거면 내가 정말 묵뚝하는 건 망치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핀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쳤을 때 자기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우리가 스타트업이 뭐 5명이고 10명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무슨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어떤 핵심 기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있고, 또 원한 게 아직도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중국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AR, VR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AI 쪽에 원하는 게 있고, AI요? 그다음에 AI 네, 쪽에, 네. 그다음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식 키우는 거는 5천 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부모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교육을, 저기 교육.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자기 그 지역에서도 애들을 도시에 있는 애들보다 비슷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라서 그런 원하는 것들을 잘 캐치하고 그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거. 그 온라인 기술, 그러면 온라인 그 교육, 그러면 그걸 전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거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 핵심적인 걸 갖고 있다고 이제 믿고 이제 나갈 텐데요. 그 이제 질문에 요지 또 하나 더 드리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뭐 그 전시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즈 매칭 같은 지원을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갖추고 나가야지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들은 중국에서도 그냥 정부 대 정부로 가볍게 보는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뭔가 더 준비해 나가면 그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중국을 사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아니면 우리 그 8.15 해방, 45년도 8.15 해방 이후에 92년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를 중국에 대한 정보가 단절된 기간이 있어서, 그 이후로 우리가 92년도에 우리가 수교할 당시에는 우리가 국민 소득도 높고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잘 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올해가 중국과 한국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때인데, 25년 동안 중국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왜 그러면 네. 평균 성장률이 막 10몇 프로 가고 8%대에 갔다가 지금도 6.9%, 6.8%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큰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25년도, 50년 전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중국은 올해 우리 그 6.8% 이렇게 성장을 하면 우리가 2% 성장하는 것보다 3배 반, 4배 정도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다고요. 그 큰 나라가 변화가 빨라요. 그거를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옛날에 뭐 92년도에 그 못 사는 나라 뭐 5천 불도 안 되는 국민소득, 중국에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 왜 창업이 잘 될까요? 그거의 저변은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본이, 자기 그 소득이 1억 인민폐, 그러니까 17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9만 명이 있답니다.
190억, 170억 이상 있는 사람이 9만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뭘 할까요? 170억이 있으면 글쎄요. 자동차 사다가 끝나나?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아리바바가 손정희가 6천만 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300조니까 한 그 1000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러면 그래 좋아. 내가 그럼 1000배 정도 벌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으면 투자하겠다. 그럼 170억 중에 1%만 떼. 그러면은 1억 7천은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죽고 살고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1억 7천만 내가 아주 이상한 데다가 1000배 나올 것 같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에다 투자를 하자. 이런 사람이 9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억 7천을 가지고 4쪽으로 쪼개가지고 4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9만 곱하기 4 하니까 4, 9, 36만 명이 나오죠. 그러면 36만 개의 프로젝트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창업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4천만 원 받는 거 그냥 잊어버리듯이 줘요. 4천만 원 그냥 잊어버릴게. 근데 1000배가 나올 것 같아. 우리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 회사 한 1, 2억 투자 받고 싶다. 이런 거 안 돼요. 이게 1, 2억을 주면은 나중에 10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1000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랜을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돈은 많습니다. 중국에. 중국에서 작년에 VC, 그다음에 엔젤, 그다음에 PE, 그러니까 상장 전에 투자 총 금액이 70조예요. 70조.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70조를 5년에 그러니까 보통 기금이 5년짜리이기 때문에 그거의 5배 정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5, 7이 35, 350조 정도를 지금 그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 정도가 돼요. 네. 350조가 그 규모고 전체 규모고 70조가 1년에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네. 돈은 많은데 정말 그거 돈을 댔을 때 1000배 나올 수 있느냐? 사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뭔가 아이템보다는 1000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사업 모델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정말 우리 돈을 버리듯이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넣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카이스트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정재호 이사님께서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는데 네. 스타트업들 투자 초기에 또 소셜 임팩트 쪽에 투자를 하셨고 최근에 이게 계속 투자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다른 VC들과의 우리 입장 차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고 어떻게 스타트업들하고 교류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아까 제 소개해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인수라는 걸 몇 번 해보고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라고 뜻을 두고 온 거죠. 일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념 같은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1세대 창업자들 그리고 현재 주로 IT 쪽이죠. 2세대 창업에서 크게 사업을 일굴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창업의 동기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창업의 동기에 뭔가 사회를 바꾸고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기존 VC분들도 훌륭하게 투자를 하고 생태계를 읽어왔지만 저희가 VC하고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기술, 그 다음에 사업 다 좋은데 창업의 동기를 계속 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유일한 차이점은 저희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는 건 맞고요. 반면에 그런 좀 딥한 문제에 집착을 하는 팀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문제가 좀 더 뿌리가 깊고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 투자는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길게 기다리겠다. 그게 저희가 하는 임팩트 투자와 일반 투자의 유일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팀들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게 그런 철학이에요. 의미 있는 사례가 좀 나오고는 있나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무브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여러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동안 저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라 그러면 주주만 좀 중요시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라는 이야기고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그게 뭐 기업의 목적처럼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7년 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기업이 과연 무엇인가, 기업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때부터 임팩트 투자라는 게 커졌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태동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팩트 투자하는 쪽이 아까 저희 회사에 기부를 해주신 분이 물론 뭐 카이스트의 자회사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가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임팩트 투자를 해왔고요. 그 외에 이제 2세대 창업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임팩트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앞으로는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비록 임팩트 투자하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팀이 지금은 춥지만 네.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창업자들도 처음에는 VC들한테 수익 모델,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거 이제 검증받으려고 많이 고생들 하는데 요새는 명분이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셜 임팩트 또는 이제 임팩트 투자자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어디를 좀 더 참고하면 좋을까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도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지만 2년 사이에 임팩트 투자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임팩트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카를 처음에 키워낸 소풍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창업자 이재용 씨가 하는 쪽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각 SK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는 약간의 그랜트성의 재단들이 있었고 그러다 최근에 보면 저희도 이제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고 하나 재밌는 거는 방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1개를 투자했는데 15개가 공동 투자예요. 과거에는 나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팀이고 그러니까 투자가 알될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솔루션만 명확하면 네. 일반 투자자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요. 저희가 공동 투자 파트너로 돼 있는 데가 뭐 네이버, 카카오, K큐브, 본엔젤스, 콜리지 코너 또 대전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 네, 그래서 제가 쓴소리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사회적 미션하고 좋은 일 하는 거 다 좋은데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BM 만들고 제대로 팀 꾸려서 가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냐. 나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또는 이제 사업 아이템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턱 숨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엑시트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M&A 비율도 너무 작고 IPO 하려면 한 14년 가야 된다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500볼트라는 또는 이제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이제 기업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500볼트 2라는 기업 모델도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참여 기업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창업자에게 빠른 엑싯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창업자에게 빠른 엑싯의 경험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민우 대표님. 500볼트2의 박민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500볼트2는 500볼트라는 회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종합 광고 미디어 그룹입니다. 13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각자의 역량이 없는 부분을 모아서 지금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빠른 엑싯을 받기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뭉쳤는데요. 빠른 엑싯을 받는다는 거는 꼭 투자를 받아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첫 번째 인정을 받는 거고요. 인정을 받은 뒤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그다음에 그리고 꾸미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엑싯이 좀 빨리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정과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고영하 회장님.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자들하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우리 펀드 만기가 7년이고 6년이고 이런데 IPO 할 때까지 14년 걸리면 펀드를 한번 갈아타야 되고 또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M&A를 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권장해도 될 만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자 엑싯을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에 나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 펀드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한테 그런 M&A나 이런 것을 권유해서 엑싯을 원할 텐데, 근데 사실 그렇게 엑싯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행복한 기업이에요. 그 M&A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체가 그 회사의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M&A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본인이 끝까지 자기가 경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펀드 기간이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시간에 쫓기지 않고 투자자들을 이렇게 스타트업들 기다려주는 입장인데, 그런데 보면은 창업한 그 창업자가 초기 창업자가 정말 회사를 그렇게 키울 만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는 저도 창업한 친구들한테 네 역량이 안 되면은 차라리 회사를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더 유능한 CEO를 좀 영입을 해서 회사를 더 키울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그 CEO들이 특징이 본인이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는 네. 이런 게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또 M&A가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하는 분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그 창업한 친구들이 CEO를 넘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 주주들이 원하기도 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그 창업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그 초기 그 스타트업 CEO들한테 그런 것을 강요하게 되면은 좀 부도덕한 것 같이 비춰지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김득중 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그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다국적 팀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는데, 네네. 거꾸로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하는 건 좋은데 거꾸로 한국 시장을 놓고 하는 스타트업을 같이 협력하거나, 예, 같이 뭐 머징하는, 인수합병을 하는 형태로 해외 진출을 우회적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상은 되는데 왜 그렇게 실제로 잘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회해서 진출하는. 네네. 글쎄요. 일단은 저는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키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뭐 우회건 직접 진출하건 적절한,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만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파트너들을 사실 이제 이게 그 기업 애로사항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제품의 경쟁력 좋아요. 그다음에 어떤 준비도 다 되어 있죠. 하지만은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회 진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국적 팀을 구성하는 거, 외부적으로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 건데,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평균 저희가 그동안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평균 코스트가 한 1억이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딱 맞는 파트너를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CEO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엑셀 시트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요 한 줄 한 줄이 다 1억짜리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외 진출을 하면서 관심을 덜 가졌던 부분이 사람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하지만은 나하고 같이 일할 파트너를 제대로 잡는 거에 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정부는 그런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것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저는 앞으로 좀 더 해외 진출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에 포커싱을 해서 해외 진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들이 계속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겸해서 이제 저희에게 권역별 시장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막히고, 저만 해도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랑 좀 협업하다가 3개월 이상 뭐 답신 한 번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그만큼의 매력도를 갖고 있을까? 사드 같은 문제가 또 터지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계속 사셨으니까 이런 현상은 아주 이례적인 걸까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사드는 저는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아주 작은 문제라고 보여요. 뭐냐면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문제가 많잖아요. 뭐 다칠 때도 있고 뭐 말썽도 부리고. 그런데 이거가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니면은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뭐 남녀간에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 뭐 결혼한다고 했다가 뭐 결혼을 여기 하신 분들 보면은 결혼하는 거 준비하다가 야 그만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결혼을 다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가 이제 더 긴밀해지면 뭔가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접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지만 다시 봉합이 됐을 때는 더 든든한 관계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는 후에 뭐 땅이 더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드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롯데가 손해를 봤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롯데라는 회사가 그럼 중국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저는 대박 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알리는 게 어려워요. 롯데라는 거 다 몰랐는데 우리로 말하면 9시 뉴스가 중국은 7시 뉴스인데 7시 뉴스에 거의 10분씩 3개월 동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지도가 다 최고조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나쁜 이미지지만 네. 나쁜 이미지는 조금 있으면 지워져요.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롯데는 정말 큰 회사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 어쩌면 삼성을 모르는 사람이 롯데는 알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드라는 거,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고, 우리가 내년이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사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잠깐 경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가야 될 시장은 중국이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한번 출장 가려면 200만 원 넘게 드는데 중국 갔다 오면 50만 원이면 왕복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미국이 3억 5천인가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 14억이 있잖아요. 4배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네. 나라예요. 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아주 큰, 정말로 대박, 대박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도 이렇게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도 올라갔고 롯데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이 마지막 질문으로 요 질문을 한번 올려놓고요. 제가 좀 일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관련된 스타트업 노매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을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콘진원이랑 같이 해서 움직인 게 유럽하고 중국을 좀 갔었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 직접 진출해서 스스로 성공하기는 진짜 힘들겠구나. 아무리 비즈 매칭 해주고 뭘 해줘도 이게 접촉면이나 접촉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또 많이 낮아 있는 상태라서
파트너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거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사람 문제로 귀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실리콘밸리에서 사람 하나 얻으려면 우리 국내에서 여러분들 대표가 받고 있는 급여의 한 3배는 줘야 예,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를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미국 진출을 노리시는 거는 오히려 위험하겠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국 회사로 출발하시고 거기서 아예 눌러 살 생각으로 가시면 그럼 뭐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유럽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 잘 모르고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지금 너무 이제 부푼 꿈을 안고 프랑스에 진출하고 뭐 독일에 진출하고 영국에 진출한다는 것들은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서로 매칭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자주 반복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짐 싸가지고 가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고요. 오히려 동남아도 여러분들한테 의외 좋은 시장일 수 있겠다. 20세 미만의 20세 이하의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희가 미국 쪽 아이템들을 많이 카피캣하고 벤치마킹 했듯이 지금 딱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AI라든가 단기간에 쫓아가기 어려운 VR 기술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는 제조업 쪽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 또는 이제 인도까지도 포괄한 이런 시장도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빨리 검토해 보실 만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장은 오히려 저희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그 패널 토의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질문을 더 하고 싶으시면 저희 심플로우에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패널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심플로우에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플로우에도 충분히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패널 토의 시간에 답변 못 드린 것들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